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금융권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액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77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100억 달러나 늘어난 수준인데 임차인들이 1회 이상 연체한 대출 규모가 지난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30%나 증가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번 3분기 데이터는 최근 파산을 신청한 위어크 사태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4분기 발표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어크는 큰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임대해서 건물을 개조하고 분할한 후에 단기 임차인들에게 비싸게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공유 오피스 기업이 위어크입니다. 위어크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도시권에서 가장 큰 임차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이죠. 단순한 공간 공유 기업을 넘어 입주 고객의 근무 데이터를 철저히 수집해 분석하는 IT 기업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기업 공개 직전인 2019년 1월 기업 가치가 무려 470억 달러에 달했지만 거듭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11월 6일 미국 뉴저지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급증하면서 사무실 수요가 줄어든 데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각종 비용 부담까지 급증하면서 470억 달러 수준의 데카콘 기업이었던 위어크가 무너진 것이죠. 이번 파산 보호 신청 문서를 살펴봤는데 약 186억 달러의 부채를 보유했고 올해 6월달 기준 위어크가 지불해야 되는 임차료와 이자 또한 연 27억 달러로 연매출을 8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어요.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와 임대계약 종료 수수료만 1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위어크의 파산 위험 부담을 건물 소유주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위어크는 파산 신청을 통해 재정적 불이익 없이 수십 건의 임대계약을 종료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 위험 부담은 건물주가 가져갈 거예요. 위어크는 세계 각지 39개국에 지점 약 780곳을 두고 있고 약 절반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데 파산보호 신청은 미국과 캐나다 지점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강남을 포함한 한국에도 19개 지점이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는 파산보호 신청을 받지 못하며 재정적 불이익은 고스란히 계약 관계자들이 받는다는 점이에요. 현재 위어크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정서가 강해지고 있고 자금 조달은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가 강해진다면 1년 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인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 사무실 임대 계약은 보통 5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체결한 임대 계약들의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위어크의 파산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사실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재택근무로 인해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사라지자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등 주변 상권들까지 같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 위험은 은행으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내준 은행들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은행입니다. 장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에 중소은행들이 대거 참여한 상태이며 대형은행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리스크가 큰 상업용 부동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94년 역사를 가진 시티즌스 은행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올해에만 미국에서 총 5곳의 은행이 파산을 했죠. 파산한 5개의 은행 공통점은 중소형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10년 이상 제로금리였던 유럽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럽 은행들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 포함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과 채권, 주식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죠. 그러나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고 채권과 주식 같은 자산들도 손실을 얻게 되면서 유럽에 무너지는 은행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그 위험성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미국 포함 전 세계 은행들에게 전이가 된다는 점이에요. 위험한 건 은행뿐만이 아니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북미와 유럽의 경우 비교적 우량한 임차인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굉장히 활발했었죠. 저금리 기간 동안 고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과 각종 연기금 그리고 큰손들이 투자를 했죠. 북미 공적 연기금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약 9%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 국민연금과 각종 공제에도 미국 부동산에 약 150조 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현재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잠재 손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있어요. 추가 출자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에서 폭탄 돌리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대출 규모는 약 2조 달러인데 은행부터 연기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전 세계의 경제에 내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태를 비유하자면 느리게 침몰하는 난파선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이 위험은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증시에 꾸준히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상업용 부동산 사태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들어 상권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도심 상권의 공실률은 상승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반면에 외곽 지역은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권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현상이 있어요. 상권이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 같지만 사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상권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동인구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지하철역과 가깝거나 버스 정류장, 대형 회사들 주변을 유망한 상권으로 선택을 했고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2층보다는 1층 상가의 인기가 더 많았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상권을 분석하는 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시대에 유동인구의 중요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배달 시대의 역세권 음식점과 골목 식당의 차이점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업주는 고정 비용을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고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낮은 상권을 찾게 되죠. 돈이 모이는 곳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은 항상 돈이 될 만한 곳으로 모이죠. 그게 돈의 속성이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유망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면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이 주식 공부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 요새 시장 상권은 어디가 핫한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내가 실제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요즘 물가는 어떤지, 대중이 어떤 제품을 많이 찾는지, 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제품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식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금리부터 상업용 부동산 위기까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해답을 던져준 것 같아요. 잦은 기후변화와 혹독한 환경 속에서 공룡은 멸종했지만 바퀴벌레는 살아남아서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남겼습니다. 살아남은 생물체의 공통점은 작고 유연했다는 점이에요. 커다란 동물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죠. 몸집을 줄이고 유연해져서 살아남은 생물체처럼 우리는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